펀치는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해버린 복싱 선수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원래 손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성장 과정. 주변 사람들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조력자 3명 떠올리면 됩니다. 그의 손이 브로콜리가 된 사연이 뭔지,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봅시다. 문제 해결 과정에 주목해 봅시다. 복싱 선수 원준의 오른손이 어느 날 갑자기 브로콜리로 변하여 발생하는 일을 다룬 겁니다. 위에다가 환상소설. 일상과 비일상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게 이 작품의 특징으로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등장인물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유쾌할 수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기묘한 현상이라는 건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거니까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합신하여 서로가 가진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 역시 독자 맥락. 환상적인 설정을 통해 재미도 있고 상징적인 장면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유리 씨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단편 소설이고 성장 소설이고요. 손이 브로콜리가 되는 환상적, 성찰적,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숨겨둔 내면의 갈등을 주변인의 도움으로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성장 과정. 환상적 요소가 있어서 재밌어. 등장인물이 자신의 한 시절과 결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환상문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합니다. 귀신 얘기하거나 사람이 변신하거나 외계인 얘기 나오거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초자연적 비현실적,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어야지. 삶에 대한 세계의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재미만 주는 거 아니야? 빨간색 체크. 현실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이 시점 이야기는 항상 중요한데요. 요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네모 표시해 놓고 체크를 해 두셔야 한다. 1인칭 관찰자. 나가 작품 속 서술자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요. 긴장감 불러일으키고요.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해야 하고요.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 애들 확인하시면 된다. 각 시점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한다. 뒤로 넘어오죠. 나는 요양 변호사고요. 원준이 나의 남자친구. 중심 인물. 그러면 나는요. 작품 속 관찰자. 안필순 할머니랑 박광석 할아버지는요. 원준이가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조력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요양보호사인 나. 야, 왜 그러냐. 나 1인칭 관찰자. 남자친구 고원주는 복싱 선수인데 어느 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립니다. 환상적이지. 의사는 맘 편하게 며칠 쉬면 손이 남는다면서 영록소 억제하는 약을 처방한다. 도대체 이런 약은 어디서 처방받는 거야? 나는 나가 돌보고 있는 안필순 할머니 보조적인 인물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여기는 보조적 인물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옆에다가 조력자라고 써드렸죠. 그의 애인인 박광석 할아버지 보조적 인물.
할머니가 키우던 앵무새 말자의 장례식을 치른다. 할머니 성격이 좀 괄괄해. 그래서 욕을 하고 거칠게 말하니까 앵무새가 엄청 따라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이놈의 새끼 못된 말만 배워가지고 그냥 확 튀겨서 죽여버릴까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못되게 얘기하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 앵무새가 보고 싶고 그런 거야. 저녁 이후 담소를 나누다가 원순의 손이 브로콜리가 되어 걱정이라고. 박광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해서 생기는 거야. 심리적인 원인이 있지.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다면서 내일 산에 가자고 제안한다. 할머니 댁에 나선 나는 원준의 집에 들러 원준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물은다. 난 말이야 복싱하기가 싫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솔직한 거야. 코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배 밑속에 뭉친 무언가, 고민과 갈등을 뱃속에 뭉친 무언가라면서 요 정도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도 괜찮아. 풀어내듯 느릿느릿 얘기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집중이야. 뭐에 집중하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새끼를 곤죽으로 만들겠다라는 집중. 때려 눕히기 위한 집중. 왼손이 안 되면 오른손, 오른손이 안 되면 머리를 받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 그 집중, 그게 가능하면 디테일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저놈을 때려잡히는 상상을 계속해야 돼.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모습, 조금씩 힘 빠지는 모습, 내 펀치에 쓰러지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하는 거지.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 어떤 상상? 상대방이 피 흘리고 힘 빠지고 내가 후드려 패서 쓰러지는 상상.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본 적이 있느냔 말이야. 그거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리는 생각은 그것 자체가 괴로운 생각인 거거든. 이렇게.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좋아해. 복싱에 목숨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체크.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링 위에 올라온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왜?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니까.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니까. 내 마음이랑 너 마음이랑 똑같은 걸 느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곤죽으로 만들기 위해 주먹을 내뻗는 게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진 거야. 이건 스포츠다, 직업이다 계속 생각하지만 직업의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스포츠건 직업이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어. 진짜 싫고 기분 나쁘거든? 그런 걸 생각하는 날부터였어. 복싱하는 게 싫어지는 것. 위로 올라오죠. 나 복싱하기가 싫어. 색깔 바꾸자. 복싱하기가 싫어. 말 더럽게 안 듣네. 죄송. 복싱하기가 싫어. 밑으로 내려와. 복싱하기가 싫어진 이유는 뭐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부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는 위에 내용이 다 나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휙 그만둘 수도 없어. 이거 직업인데 복싱 선수가 복싱 안 하면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어. 그래서 해결책을 생각했지. 뭐라고? 상대방을 미워하기로 생각해봤어. 근데 그것도 쉽나? 이렇게. 미운 상대를 때리는 건 조금 쉬울 것 같았거든.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듯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란 말이야. 앞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상대방을 미워해 보기로 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이것도
원준이한텐 쉽지 않아. 쉽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냈어. 세상 나쁜 걸 다 갖다 붙이면서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만 반복하는 거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도 날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 내가 맞기 전에 먼저 때려 눕혀야지. 다신 내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려야 해. 경기가 없는 날에 나는 온통 그런 생각만 했어.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어떤 것을 생각했어? 여기. 저 사람은 어쩌고부터 밟아버려야 해. 요만큼이지. 내게 주먹을 휘두르게 쉽고 만드는 것들. 뭐야? 상대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됐어? 손이 브로콜리가 됐어. 브로콜리도 원래는 겨자를 계량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브로콜리는 원주는 허공에 브로콜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른손이지. 오른손을 휙 내뻗었다. 어둠 속에서 오돌토돌한 브로콜리의 모양이 반짝 빛났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브로콜리가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해도 화가 나지를 않아. 왜?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앤데 화를 내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신병 걸리는 거야. 마음이 너무 괴롭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우리 무의식 중에서 너 그러지 마라고 억누르는 거야. 고민이 깊어지자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원주는 브로콜리가 한 몇 번 더 허공을 때렸다. 그러다가 결국 툭 떨어졌다. 나는 그런 거 관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거, 어떤 거, 상대를 미워하는 거. 상대를 증오하는 것. 그렇게 괴로운 일을 무엇하러 해야 하는지 넌 모르겠지? 그렇지만 난 이걸 너무 오래 해왔어. 복싱을 너무 오래 해왔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 현실적인 문제지. 남 미워하는 거, 미워서 곤죽이 되게 때려주는 거. 복싱을 이렇게 표현해 줬네요. 원주는 거기까지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방 안은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 가득했다. 손이 브로콜리라서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소고기 등심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고기 냄새가 났겠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의 감각적인 건 침묵, 청각, 어둠, 시각, 풀냄새, 후각 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섣불리 위로하면 안 될 것 같다.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위로든 핀잔이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조언을 해주거나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뭔가 대답해야만 하는데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비유 나는 겨우 한마디를 말했다. 내 대사죠. 내일 원준이 나를 힐끗 봤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인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재.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뭔가를 하면 잘 낫는데 박광석 할아버지 조력자 내일 산에 가자 문제 해결 장소 이것저것 아무튼 뭐든 해보자 어떠한 행동이든 해보자 내일 같이 가자 지금 푹 자고 내일 가자 원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당장 수락한 거는 아니야. 갈까 말까 고민 중이겠지.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참았다. 일종의 위로의 행동이지.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두꺼워 만져봐야 알지. 미지근해 만져봐야 알죠. 촉각적 심사.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이 물은 브로콜리 한 바퀴를 돌고 나와 원준의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서 맑게 섞여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오랫동안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위로해줘. 내 손끝에서도 푸른 물이 드는 것 같아. 푸른, 아이고요. 푸른 색채여. 내 뱃속이 저릿저릿했다. 촉각. 원준의 고통과 심정에 공감하는 나를 감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네. 이렇게. 절정. 중략줄거리. 다음날 정오쯤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나, 원준, 안필순 할머니, 박광석 할아버지는 산에 오르던 도중 울타리를 넘고 풀섭을 헤쳐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다다다랐다. 왜? 마음껏 소리를 지를 건데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거야. 자리 잡고 음식을 차린 후에 이 음식은 누가 해온 거냐면 여기 안필순 할머니가 챙겨온 음식이야. 후에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이에게 갑자기 노래를 시키자 원준은 당황합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 애국가 부를 거예요.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없어. 그동안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어이없지. 원준은 노래를 시킵니다. 빨간색 체크. 노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행동. 병이 낫도록 하는 계기. 원준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를 둘둘 감아놓았던 수건을 벗겨냈다.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더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았다. 원준의 브로콜리를 곰곰 바라보던 안필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아우, 그러면 난 노래는 아니고 소리 하나 질러도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소리 지를 거야. 할머니도 마음속 응어리가 있어. 뭐? 앵무새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움이 있어. 그럼 지르세요. 안필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으로 걸어갔지. 두어 걸음 떨어진 집에서 머리가 팽 도는 듯 쪼그려 알더니 입 나파를 냈다. 말자야! 지금은 죽은 앵무새예요. 왜 안필순 할머니 같아? 이렇게. 자, 옆에는요 빨간색으로 네모칠 거예요. 소설과 희곡은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죠. 이 소설에서의 중심 갈등은 뭐야? 원준이의 내적 갈등이야. 갈등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불구경이지. 교통사고가 나면 왜 차가 막히는 줄 알아? 구경하면서 가서 넣는 거야. 이렇게. 갈등.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긴장감을 준다.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재밌어. 흥미를 높여줍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주제가 드러납니다. 서로 평화롭고 온순한 시절에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위기에 닥치고 화나고 싸울 때 그 인간 성격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인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요게 갈등의 역할입니다. 물론 다시 이 소설에서의 중심은 원준이의 내적 갈등이다. 말자요! 다음 페이지.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선가 메아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었었다. 산에 가서 야호! 메아리 함부로 야호하면 안 돼요. 산에 사는 산짐승들 그거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래서 야호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음 미친놈 아닙니다. 그러자 안필순 할머니는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습니다.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 앵무새 때렸나 보네 할머니. 슬프고 미안하고 죄책감 아쉬움이 들었대요. 말자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 다시 만나자. 재회에 대한 소망. 우리 집 고양이도 오늘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사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이렇게.
내 지갑으로 크면서 내가 만지는 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어쩐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더라고 얘가 오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안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더니 한참 후에야 일어나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무슨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뭐뭐처럼 직유법이죠. 비유. 수줍게 돌아서 나왔다. 아, 이제 이 할머니 어때?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었지. 후련해. 그리고 내가 말자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나이 들고 주책이 부끄러움도 느꼈을 거고. 나와 박광석 할머니는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야. 옆에 와서 앉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 자 그러면은 원준이 자네 차례.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원준이는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섰다. 우리의 얼굴을 한 차례 들여다보고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히 걸어갔다가 훅 떨어지면 소설 끝인데 떨어지지 않죠. 제가 뭘 저러려고 저러나 작은 따옴표 넣어주면 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내가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안필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곳보다 한 정도 더 걸음 나아가서 자리에 딱 버티고 섰다.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았다. 내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줄까? 저 클라이밍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그거 이기면서 하는 거거든. 이렇게 미친놈같이. 이렇게. 나는 벌떡 일어섰다. 왜? 원준이가 저대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때 원준이가 벼랑간 소리졌다. 엄청나게 큰 소리. 거봐 진짜 큰 소리지. 방금 안필순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마음고생이 심했었어. 이렇게 옆으로 오죠. 빨간색. 산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건 마음의 짐을 더는 겁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떨쳐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한바탕 크게 웃고 진짜 누가 보면은 추잡할 만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확 드러냈을 때 풀리지 않는 감정은 분노 같아. 화난다고 내가 누구에게 화난 사람한테 엄청 지랄한다고 마음이 싹 풀어지나? 지랄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내면서 그 화가 더 커지는 경험 해보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내가 이래서 내가 많이 화가 난다. 너한테 이렇게 해서 실망이다. 다음부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다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관계 해치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잘 안 돼요. 화나면 엄청 꼴보기 싫을 만큼 저도 할 때가 있어요. 밑에 안필순 할머니 죽은 앵무새 말자를 떠올리면서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 미안한 죄책감, 아쉬움, 다시 만나자, 그리워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 뒤로 넘어가자. 내가 얘기했지. 읽으면 끝난다고. 한 장 넘겨볼까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다. 조금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잡목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얘네도 놀랐네.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 푼 원주는 드디어 허리에 손을 얹고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부르는 노래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괴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아이고.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고꾸라졌다. 할 줄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웃긴 거지. 칙하지마.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라는 건 정말이었구나. 진짜 복싱에만 빠져 있었던 거야, 애가.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깔깔깔 큰 소리로 가슴에서
쇳소리가 날 때까지 웃어서 너무 웃겼나 보죠. 박광석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면 눈을 흘렸지만 박광석 할아버지 배려심이 넘쳐. 할아버지도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안필순 할머니는 숫제에 엎드려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등 뒤에서 폭소하는 관객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게 우렁차게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이고 잘한다. 사실은 여기 큰 따옴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분적으로 문장 부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표현상 생각난 김에 쓸까? 요렇게 끌어와서 이 소설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문장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알아두시라고.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낳다. 좋다, 잘한다, 우후, 오빠 멋있어요 이랬겠지. 원준아 더 질러봐. 여기도 역시 큰 따옴표 있었으면 좋지. 그러자 원준이 돌아서면서 씩 웃었다. 마음이 좀 풀렸어.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러나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었다. 빨간색 체크. 이 부분 뭐냐면 원준의 미소를 바라보는 나의 반응. 내가 원준이의 속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옆에다가 쓸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너무 웃어서 가려운 백가죽을 부여잡고 아이고 젖잔한 것 하고 생각하는데 작은 따옴표. 이윽고 노래를 마친 원준이 목을 캑캑거리며 돌아왔고 나는 일어서서 돌아오는 원준이를 안아주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쳐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꼬집어 주었다. 그래 잘했다. 대견하고 기특해하는 나의 반응, 생각, 감정이 나타나 있음.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홀가분해졌어. 500ml짜리 물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주는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니까 이제 나을 거야. 뭐가? 손이. 브로콜리가 된 손이 나을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이래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어쩐지 울 것 같았어. 원준이가 너무 대견해.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작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빨간색 체크.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일상적인 거지.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었을 뿐인데 조금 더 크게 말한 것 뿐인데 일상의 작은 변화, 의외의 행위,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아지다니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 싶어?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바뀔 수 있어. 이렇게. 겨우내 땀에 전 솜이불을 얄보드레한 봄이슬로 바꾸어 덮은 첫밤처럼 온몸이 다 따뜻해졌다. 내 몸이 뭐뭐한 것처럼 비유적으로 따뜻해졌어. 산뜻해졌어. 후련하고 상쾌해졌어. 비결이 뭘까? 산이라서?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꾹 삼켜버린 이 산의 청정한 공기 때문일까? 그러고 보니 원준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원준이는 어때? 성격이 권투 선수인데 남을 때려야 되는 게 괴로워. 아는 노래라고는 미워하는데 미워하지도 못하는 성격이야. 아는 노래라고는 애국가밖에 없을 만큼 진심으로 복싱 열심히 했어. 저렇게 큰 소리 내는 애는 아니야.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크게 표현한 적이 없어. 인물에 대한 정보, 특히 주인공에 대한 정보는 확인해야지.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다 늠름하지? 산 공기를 흠흠 들이쉬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뭔가가 쑥 밀어졌어.
할머니가 싸온 키위를 할머니가 이쑤시개에 꽂아서 이렇게 갖다 대줬어. 무라 이거지. 옆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빨간색 체크할게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노래한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응어리를 털어내고 싶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고 조금 더 크게 말하는 행위를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의외의 행위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작은 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 문제 해결 방식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음. 문제 해결 방법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됐고. 할머니가 뭔가 쑥 들이밀었는데 그게 뭐였어? 이쑤시개에 꽂힌 키위 조각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밥 먹고 난서지.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쥐어주었다.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서는 대보지 못할 풍경이었지만 관악산 가려면은 어디 전철 내리면 돼요? 봉천역이나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서울대생들은 다들 봉천역에서 내려요. 거기 마을버스 있어서.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는 되지 못할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 새콤한 걸 먹으니 새콤해요? 미각. 입에 침이 확 돌아 음식이 자꾸자꾸 땡겼다. 입 터졌어. 원준이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김밥을 2개씩 집어서 입에 우겨놓고 있었다. 배고팠네. 그러고 보니 나도 원준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마음고생해서.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빵빵해서 수상타 싶은 안필순 할머니의 배낭에서 유부초밥, 양갱, 뻥튀기, 얼린 보리차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서 우린 무릎 앞에 펼쳐놓고 마음껏 씹고 삼켰다. 왜? 마음이 편해야 식욕이 도는겨. 이렇게 심란하면 밥도 안 먹히지. 난 심란해도 밥이 자꾸 땡기는데 그래서 자꾸 살찌는 거야. 마음이 후련해진 거니까. 후련해져서 비로소 식사를 하고 있다. 원준이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중인 거야. 해소 중입니다. 밥은 미지근하고 과일은 군데군데 갈변되었지만 눈물나게 맛있었어. 산에 가면 오이 들고 가야 돼. 오이. 등산 가면. 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찝던 원준이가 하면서 인상을 확 찌푸렸다. 뭔가 짜릿짜릿하고 손이 아파. 돌이라도 씹었는가 해서 바라봤더니 브로콜리를 빤히 들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터진다. 브로콜리가 변화해요. 요 정도는 빨간색이지. 분위기가 전환돼서 호기심과 긴장감. 브로콜리로 된 손이 터지면 얘 평생 손 없이 살아야 되나? 너무 걱정인데? 긴장되지 않아? 터져? 뭐가?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둔 채 원준의 브로콜리에 시선을 모았다. 계속 연두빛 팔목 중간쯤. 아마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한 여기 팔꿈치 아래로 다 브로콜리였었던 것 같아. 느낌은 그래. 여기 손목 위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브로콜리 됐었던 것 같다. 느낌이 그래. 연두빛 팔목 중간점을 꾹 부여잡았다. 안에서 뭔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 옆에 나와 있는 거 뭐 됐어. 어쨌든 브로콜리 없어지고 원래 이렇게 손 5개 달려있는 손이 나와야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터진다. 원준을 괴롭게 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적 갈등 해소 중이라고 그랬어. 아직은 완전히 갈등 해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해소되는 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해소가 될 거예요. 터진다니 모르겠어. 작은 불꽃 같은 게 막 따끔거리면서 터져. 손이 터질 것 같다고?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더럭 겁이 나서 물으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안필순 할머니와 박광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얼굴 가까이 잡아당겼지. 이거 봐 여기. 나도 얼굴을 들이대자 보였다. 브로콜리 속에서 노랗고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중간중간에 이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겨자 개량한 거잖아요. 꽃 피면 겨자랑 비슷한 꽃이 피겠지. 겨자꽃이 노란색이거든. 이렇게. 됐을까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알아요? 동백꽃? 나랑 점순이가 우리 집 맨날 닭 괴롭히는 이야기. 아 그래? 거기에 노란 동백꽃밭에 둘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너 다음부턴 이럴 거냐? 다음부터 난 그럴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노란색 동백꽃이 피거든. 근데 실제로는 생강나무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봐. 노랗고 작은 점. 브로콜리 윗부분에 복슬복슬 보글보글 작은 봉우리가 하나씩보다 쑥 자라나서 노란 실금이 가 있지. 쌀알만큼 작아서 자세히 들여봐야 분간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있었다. 노랗고 작은 점 꽃이야. 브로콜리가 원래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자라게 해서 개량해서 만든 채소이기는 한데 어머 이 조그맣고 짜잘한 게 다 꽃이야. 원준의 브로콜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여기저기에서 툭 하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이내 처음 나온 봉우리 끝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뾰족한 총알 모양의 꽃자루가 쑥 올라오더니 샛노란 꽃잎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비집고 나와서 조금씩 펼쳐졌다. 몇 분 지났을까? 최초의 한 송이가 완전히 개화했다. 넉장짜리 꽃잎이 곡갈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첫 번째 꽃을 따라 봉우리를 경쟁하듯이 쏙쏙 피어나기 시작했다. 꽃이 하나만 핀 거 아니야. 엄청 여러 개 피고 있어. 마치 어때?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보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동영상 찍어보세요. 릴스 하나 돌려보세요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브로콜리의 개화 과정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 꽃이 핍니까? 빨간색 체크. 브로콜리가 개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준이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해결되려는 조짐. 복싱 선수로 가졌던 마음의 짐을 떨치고 복싱 선수의 삶에서 새로운 게 나타난 거잖아. 원준이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초록색 삶에서 노란색 삶으로 갈 거야. 브로콜리 삶에서 꽃의 삶으로 갈 거야. 또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 33페이지 둘째 줄 33페이지 둘째 줄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 요렇게 이어지는 거지. 됐을까요? 복싱 관두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보기로 했어 라고 하면 꽃이 안 피고 하고 그냥 사라졌을 것 같아. 내가 작가라면 그렇게 처리했었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아유 예쁘네. 예쁘다. 장관이네. 장관이야. 긍정적인 반응. 저마다 한마디씩 왠지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지.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바라보듯이 가슴속에 뭔가 벅차올랐다. 감동해서. 원준의 어깨 쭉지를 마구 쓰다듬었다. 기분 되게 이상하네. 원준이 브로콜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눈가와 입가가 한결 풀어졌다.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외양묘사.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고민 이제 끝났어.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 자, 다 나았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원준의 브로콜리는 커다란 꽃뭉치가 되어 있었다. 브로콜리가 꽃뭉치가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된 거야. 복싱 하다가 안 할 거야. 고민 하다가 안 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걸 상징하는 거지.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 한껏 피어나 가장자리의 꽃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 꽃은 꼿꼿이 하늘을 뻗어서 마치 화려한 샹들리에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샹들리에는 이렇게 생겼지. 밑에 이렇게 달려서 거꾸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살짝 쥐어보니 깜짝 놀랄 만큼 맵싸한 향이 물큼 퍼져나왔다. 여기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시각적이었다면 향기가 나왔습니다. 후각적 심상도 활용하지. 평범한 꽃향기와는 다른 강렬하고 정신을 차려주는 향이었었다. 그 동백꽃 김유정에 보면 알싸한 향기라고 그랬거든. 그게 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조심조심 브로콜리 뭉치를 쓰다듬었다. 아주 대견한 일을 해낸 누군가를 칭찬하듯 손길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향기를 내뿜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 매콤 달콤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 닿을 거야. 아마 지금 못해도 관악산 초입까지는 충분히 향긋하겠지. 나는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 왠지 좀 환상적이지 않아? 이미 손이 브로콜리가 되는 것 자체가 환상적이었었지만. 결말. 소설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렇게 잘려요. 절정은 갈등의 최고죠. 결말은 갈등의 해소. 이런 거겠지. 결국 우리가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슬슬 저무려 갈 무렵이었었다. 온 길을 되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앞쯤에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이쪽이라 그랬지? 잔뜩 지친 박광석 할아버지와 뒷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겠지. 안필순 할머니를 택시로 보내고 원준과 나는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걸었다. 원준은 브로콜리 꽃을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 잘라내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를 소중히 하고 있어. 마음이 변했단 얘기지. 신경의 변화. 그 모양이 꼭 무슨 기쁜 일이 생겨 꽃다발을 하나름 받고 안고 가는 사람 같았다. 나는 발을 콩콩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콧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발을 콩콩 부른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신났어. 들떴지. 이렇게. 그날은 잔뜩 땀을 흘린 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노곤노곤해서 바로 잠들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우니 그렇지 않았어. 소풍 다녀온 아이처럼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있어.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봐.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린 거거든요. 비유 나오면 뭐만 생각하라고? 4개. 한 번 더 확인할까? 시든 소설이든 상관없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이거 쓰여져 있으면 시소설 수필이고 가리지 않고 모의고사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 화법 작문 나오죠. 그때도 이거야. 이 개념을 같이 쓸 거야. 어디가 있어?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에 오늘의 장면이 스쳐가는 탓이었다.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 오른쪽으로 굴렀지. 두서없이 복귀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되돌려봐. 그러고 보니
원준이 이 자식 말이야, 복싱 그만둔다는 얘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게 약간 좀 섭섭했어. 평소에는 세상 오만 것을 다 지 느낌과 견해를 떠들어대던 놈이 정작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꾹 입을 다물었었다니. 원준이에게 있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 복싱을 좋아하지만 남 때리는 게 괴로운 거. 그런 건 좀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나는 어둠 속을 향해 혼자 입을 삐죽거렸다. 하긴 얘기한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 맛있는 거 사줄까, 시원하게 어디 여행 다녀올까 하며 기분을 풀어주고 안간힘을 쓰기는 했겠지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 노력했을 거야.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 사람들 다 비슷하구나. 시리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은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아까 그랬었죠? 시작할 때. 그래서 남친이 여친이 힘들어하면은 위로해 줘. 이렇게. 거기에서 공감 능력 떨어지게. 야 그냥 그렇게 해.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 입 밖에 내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같이 욕해주면 돼. 이해해주고. 어디가 있어? 박광석 할아버지와 안필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앵무새를 사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재롱도 잘 떨고 말도 잘하겠지. 그 재롱은 말자와는 다른 귀여움이고 그 목소리도 말자와 다른 목소리겠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녀석도 결국엔 쌍소리로 떠들어대는 버릇없는 앵무새가 될 거야. 왜? 안필순 할머니가 평소에 욕 엄청 잘하거든. 분명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 멀리서부터 사르르 잠이 오고 있었다. 사람이 개소말양이 되는 것도 변신이고 오른손만 브로콜리가 되는 것도 변신이지.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 소설 중에 변신 모티프 들어가는 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그냥 제목만 알고 있어. CF 김원전. 고전 소설 중에 박시전. 이러한 것들은 좀 확인해 놓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다 끝났어.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원진에게 사진을 첨부해 왔었던 메시지 한 통이 통했다. 메시지 내적 갈등 해결되었음. 어떤 식으로? 복싱 관두기로 했다. 그러면 뭐해? 아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복싱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렇지. 직업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은 엄청난 용기예요. 아직 끝에 시든 꽃봉오리가 조금 달려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릇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 모양을 하고 있었다. 거의 다 나왔어. 나는 잘됐네 라고 답장을 보냈지. 정말 잘된 일이다. 지지와 응원을 했습니다. 나 복싱 관두기로 했어. 다른 삶을 살 거야. 잘됐네. 지지와 응원. 이렇게. 손이 돌아왔다. 고민이 있어서 내적 갈등이 있어서 손이 변했잖아. 그럼 다시 손으로 돌아와. 온전한 손 모양으로 돌아와. 마음고생 끝났어. 새로운 삶 살기로 결심을 했어. 밑에 나와 있는 브로콜리 펀치의 짜임은 진짜 줄거리 다 나와 있는 거네요. 패스. 다음 페이지. 어디 있을까? 작가와의 대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라면서 맞아요. 마음의 문제는 스스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타인에게 이해받기도 어렵죠. 하지만 문제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소하나요? 낮잠 자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일상의 작은 변화지. 일상의 작은 변화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이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옆에 1번 인물과 관련된 얘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원준이에게 필요했던 것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산에 올라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이런 거겠지.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살펴봅시다. 왜 하필이면 브로콜리였을까? 대파도 아니고 그냥 주먹이랑 브로콜리랑 비슷한 모양이었었을 테니까 정도 이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홍대 인디 밴드 있는 거 알아요? 밴드 이름이 브로콜리 너마저야. 너마저. 그래요. 엄마 쟤 흙 먹어. 밴드 이름이 이거야. 그런 애들이 있었어. 걔네도 너무 옛날 애들이다. 이런 애들 알고 있으면 나이 드러날 텐데.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학생이지. 다 나가면 형이야. 다음 나라면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홍길동전이나 박시전처럼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재나 사건을 다루는 환상문학은 옛날부터 있었지. 하지만 인간의 현실적 경험을 재현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주류를 이루면서 환상문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게다가 공자 같은 경우에는 괴력난신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쳐다도 안 봤어. 나쁜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런데 1900년대부터 일부 소설가들이 환상 요소를 써서 주요한 장치를 사용해 환상문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환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환상문학이 한 단계 발전했다. 단순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한다고 환상문학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중요해. 환상성을 통해 현실 세계를 새롭게 보는 관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환상문학의 존재 이유인 거지.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옵시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 작품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밑줄만 좀 그으러 갈까요? 어디가 있냐? 어쨌든 폭력인 거거든. 경쟁인 거거든. 때려 눕혀야 되는 거거든. 원준이는 폭력이 소거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낸다. 폭력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아? 근데 손이 브로콜리가 됐대. 부담을 낮추고 흥미를 높여줍니다. 이야기. 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구만. 오늘날의 경쟁 체제 비판. 경쟁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게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부담. 과열된 경쟁 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평문 짧게 써보세요. 네. 쓰실 거예요. 수행평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수행평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